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SS증권 방송의 이성대입니다. 자, 날이 너무 춥죠, 그죠? 제가 원래 추위를 잘 안 타는 편인데 요즘은 정말 추운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 당시 이제 최전방에 있었는데 거기는 뭐 영하 15도, 영하 20도 정도 되는 아주 추운 곳이었습니다. 근데도 그때는 그렇게 춥게 못 느꼈는데 요즘 들어서 특히 겨울에 이렇게 춥게 느껴지는 걸 보면 몸이 많이 약해졌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마찬가지로 좀 운동도 하고 체력 관리를 많이 해서 이 추위를 이겨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증시도 저와 함께 하시면서 증시 깨부수기 같이 함께 하시면서 한번 이겨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깨부수기 시간입니다. 제가 2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최근 증시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의 자사주 취득으로 인해서, 지수가 좀 방어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글로벌 시장은 상당히 좋았는데 국내 시장은 반응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과연 우리가 지금 지수가 약간씩 좀 올라왔다고 해서 이거 만족을 해야 될지, 아니면 글로벌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우리 시장도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 한번 나올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2주 전에 그때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수의 바닥을, 종목의 바닥을 잡을 수 있는 핵심 패턴에서 역헤드앤 숄더형 패턴을 했는데, 그때 당시 현대차 그 이후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패턴대로 움직였는데 과연 우리가 뭐 교과서에서 보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정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오늘 뭐 기본적인 새로운 패턴 하나 말씀을 드리고, 관련돼서 또 움직일 만한 종목 한번 보면서 과연 그렇게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그렇게 움직이는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수 깨부수기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지수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 몇 가지 점검을 해보면서 국내 시장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국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글로벌 시장의 상태를,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시장인데요. 일본 시장, 최근에 우리 시장에 가장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엔화 약세가 지속이 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는 계속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을 풀어도 경기가 회복이 되는 그런 신호가 잘 나오질 않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약간 한 발 물러서는, 그리고 좀 시간을 갖고 천천히 이렇게 부양책을 내놓는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일 것 같은데, 일본은 뭔가 결과가 안 나오게 되면 또 바로 또 무슨 내용 내놓고 하면서 지금 엔화 약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엔화 약세 때문에 국내 시장도 계속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본 차트와 엔화 차트 한번 보면서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시장의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엔달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난 8월 초까지는 거의 변동이 없었죠.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국면이 계속 지속이 됐었고, 물론 이때 당시에도 여기 지금은 이제 폭이 작게 보이지만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어느 정도 박스권 정도의 흐름은 있었습니다. 한번 펼쳐서 한번 볼까요? 이전의 모습을 한번 본다면 그때 당시에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큰 101엔대에서 104엔대 사이에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주지는 못했죠. 뭐 그때 당시에는 현대차라든가 이런 종목들 뭐 22만 원대 이 정도 움직이었으니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주지를 못하다가 그 이후로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일본 시장이 강세가 되고, 그 다음에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지난번 이 부분에서
엔화가 110엔대를 강력하게 돌파하는 이 부분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 현대차라든가 이런 종목들 한 번 더 급락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보시면 아주 강력한 그런 패턴이에요. 지금 뭐 이전에도 제가 자주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패턴에는 제가 세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상승 패턴에는 눌림목이 나오는 눌림목, 그리고 상승 N자 패턴,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엔화 차트 같은 이제 시냇물 같은 아주 가파른 이런 패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가장 강력한 패턴인데 거의 이제 그런 패턴이 지금 나오면서 지금 121엔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국내 시장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일본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는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본 엔화 약세 어떻게 고점이 나오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일본 시장 일본 최근에 뭐 15,000선이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가 지금 18,000선까지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 자체적으로 상승 N자 패턴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엔화보다는 약간 좀 완만하지만 그래도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5일선이 깨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일본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통화를 더 푸는, 돈을 더 푸는 그런 상황이 나올 텐데, 지금 12월 달이고, 그런 기대감이, 이미 미리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대신에 지금 일본의 의지를 한번 본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보통 이제 우리가 약간 뭐 정부를 운영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본은 최근 상황으로 봐서는 뭔가 승부를 보겠다는 그런 식의 그런 정책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무시 못하는, 지수가 보통 이 정도 올라오면 한 번 정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뭐 이제 추세를 그려야 되는데, 추세를 그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얼마나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이 엔화 약세에 대해서 뭐라고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다행인 거는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데 있어서 우리 원화도 같이 동반해서 조금씩 약세를 같이 보이고 있는 이런 부분은 한 가지 좀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엔화, 뭐 이제 엔화랑 일본 시장 아직까지는 뭐 긍정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시장하고는 약간 좀 비교가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최근에 경제지표 호전으로 인해서 또 사상 최고치를 뭐 몇 번이나 계속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거기다가 경제지표까지 이제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요번 12월 마지막 FOMC 회의 때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시기라든가 뭐 좀 앞당긴다든가 뭐 그런 내용이 좀 나올 수도 있긴 한데요. 최근에 경기 회복세로 봐서는 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뭐 크게 영향을 없는, 즉 시장이 너무 경기가 좋게 견조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의 성격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즉 우리가 1년 전으로 우리가 봤을 때 미국이 테이퍼링을 실시하는,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내놓으려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지수가 확 급락을 했었는데, 즉 미국이 돈을 푸는 것을 이제 멈추기만 하면은 글로벌 경기는 확 꺾일 것이다. 미국 경제도 상당히 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오히려 밀렸다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즉 견조하게 경제 지표가 호전이 되면서 경제가 살아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 회의 16일, 17일 날 이어지는데요. 그 내용이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크게 영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2015년도 상반기에 대부분 다 미국이 상반기 아니면 2분기 말 아니면 3분기 초에 금리 인상 시기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오더라도 크게 영향이 없는, 즉 우리가 이제 영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미국은 영향은 없는데 관련해서 이제 신흥국들 약간 좀
내용이 좀 부실한 국가들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또 이제 과거 뭐 이제 우리나라가 안 좋았던 그런 시절처럼 그런 이제 외환 위기라든가 그런 상황이 한번 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미국이 상당히 견조한 그런 상황에 금리 인상에 크게 우려가 없다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상당히 견조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3대 지수 차트 대본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아까 그 제가 아주 강한 패턴의 그 세 번째 있죠. 세 번째 패턴 그 올라오다가 상승 N자는 옆으로 가다 올라가는 건데 그거보다도 더 강한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상승 각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아주 가파르게 올라오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더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오히려 미국 시장은 많이 올라왔다고 깨진다기보다는 더 가파르게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즉,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는 공매도라든가 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죠? 미국 시장도 물론, 우리가 공매도 숏을 많이 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 과정에서 올라갈 때는 보통 이제 숏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때 매도했던 사람들이 그냥 올라가니까 다시 사놓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미국은 나올 수도 있죠. 지금 아주 가파른 상승이 나오고 있고 지금 5일선이 깨지지 않으면서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보통 이럴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5일선이 깨지면서 장대 음봉을 한번 깨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갑자기 뭐 안 좋은 내용이 나와서 밀릴 만한 내용이 나왔다. 그러기 전까지는 뭐 미국 시장의 경제 지표가 약간 좋았다가 뭐 약간 나빴다가 뭐 그 정도 이렇게 되면서 뭐 그런 상황 때문에 출렁거리는 그 정도는 미국 시장의 지금 상승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 때 더 올라갈 수 막판 피날레는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미국 시장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나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뭐 비슷한 흐름이죠. 똑같이 올라온 상황에서 상승의 N자 패턴이 아니라 완만하게 더 올라오면서 이평선 맞고 올라가고 맞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스닥에서 지금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S&P 지수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뭐 크게 부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좀 올라가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꼭 부정적이지는 않죠. 아까 일본의 엔화 약세 말고로는 미국 시장 이 부분 말고로는 국내 시장에 크게 이제 영향을 주지는 오히려 긍정적이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달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상당히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때 당시 국내 기업들도 같이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 강하게 올라왔다가 제자리 오는 모습이 나왔죠. 포스코 같은 경우에 강하게 올라왔다가 제자리 오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즉, 뭐 그들만의 잔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분명히 국내 시장도 같이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시장의 종목들 반응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새로운 모멘텀이라든가 아니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안 올라가던 종목이 쫓아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이 올라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이제 아시아 국가에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시장 그런 모멘텀으로 한번 올라올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국 시장 금리 인하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금리 인하할 수도 있음을 그때 당시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물론 중국에서 부인하기는 했지만 분명히 또 어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으니까 계속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후강통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중국 시장 내 자금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자금을 빨아들이는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이런 상황들이 중국 시장에서 펼쳐지면서 중국 시장이 최근에 계속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시장 상당히 부러운 그런 시장인데요. 과거에도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 2009년도 때 우리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 중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중국 시장 보시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만 해도 지금 2.6%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약간 길게 놓고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지금 최근 11월 하순부터 해가지고 5일선 타고 올라가서 한 번도 깨지지 않고, 장중에 잠깐 밀렸었지만 7일 연속 올라가고 하루 쉬고 또다시 이제 5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그런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중국 시장의 특징은 제가 뭐 증시원의 시간이라든가 그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 각도가 바뀌는 게 상당히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흐름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최근 이런 상승 각도에서 이렇게 움직였다면 지금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전 상황까지 이렇게 한번 본다면 그 전에도 상당히 가파르게 움직였어요. 보시면 상당히 가파르게 출렁거리면서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나왔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전 저점 라인 때, 추세 라인 때만 깨지지 않는 선에서 조정받는 거, 이런 과정들은 오히려 더 올라가기 위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점 라인 때가 계속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때 샀다가 만약에 이때 이렇게 꺾이는 모습 나오면 팔고 싶었던 사람들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정도 되면 팔고 싶었겠죠. 근데 그 이후로 나와서 더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크게 밀리지 않고 이때부터 이제 상당히 강력하게 올라오면서 오히려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죠. 이때 판 거하고 이때 판 거하고는 뭐 천지 차이죠. 그죠? 상승 각도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는 정말 그 펀더멘탈이 바뀔 때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펀더멘탈이 바뀔 때 이렇게 추세가 바뀌는데요. 제가 이전에 현대차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2009년도에 보시면 그때 당시에도 현대차가 완만하게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더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2009년도는 이때입니다. 보시면 좀 더 긴 관점에서 일단 차트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길게 놓고 이렇게 보면은 이때였는데요. 보시면 2008년도 11월 달에 현대차 35,000원대까지 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저점 라인 때가 이렇게 높아지는, 그 이후로 이제 높아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죠? 더 이상 이전에는 저점이 툭툭 깨지면서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저점이 더 이상 깨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깨진 듯 하다가 저점은 높아져서 돌아서고, 깨지는 듯 하다가 높아져서 돌아서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저점이 여기서 형성되고, 그 다음에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여기서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패턴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일단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만약에 내가 3만원대, 4만원대 이때 샀는데 지금 여기 많이 올라와가지고 한 7만원대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또 여기서 뭐 한 현대차를 샀는데 7만원대 매수를 해가지고 더블이 나왔다. 여기서 샀는데 7만원대 사가지고 더블이 나왔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면 팔고 싶잖아요. 그죠? 팔고 싶은데 여기서 상승 각도가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고, 분명히 이 정도 되면 팔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좀 지나고 나서 상승 각도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즉 이 상태에서부터 지금 보시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전의 각도는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나왔죠. 그죠? 그러고 나서는 21선 이평선 한 번 더 오면은 올라가고, 또 21선 오면은 올라가고,
그러면서 3만 원짜리가 10만 원대까지 올라왔죠. 그죠? 그 이유까지 또 본다면 옆으로 이제 힘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즉 우리가 약간 좀 긴 관점에서 본다면 이때 뭐 많이 올라왔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서부터 2배 이상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 힘을 모은 다음에 더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는데 중국 시장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밀리면은 또 올라가고 밀리면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중국 시장에서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우리 시장 지금 뭐 중국 시장에 아직까지는 영향을 못 받고 있지만 우리가 중국 관련주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유럽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며칠 전에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그런 이제 긍정적인 그 국채 매입 시기를 언제다라고 딱 명확하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죠. 그러면서 약간 좀 위축됐습니다. 위축됐는데 그 다음날 더 강력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할 거니까. 어차피 할 거고 미국이 경제가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이 되고 중국도 지금 좋다 보니까 유럽도 그런 기대감 때문에 동반해서 이제 같이 이쪽이 올라오니까 같이 나도 쫓아 올라오는 그런 효과가 지금 발휘가 되면서 유럽 시장도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양 의지가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본, 미국, 중국, 유럽 전부 다 긍정적인 그런 상황에서 국내 시장 언제 글로벌 시장 상승에 동참을 할까?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지수 1990포인트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만약에 글로벌 시장 상승에 동반을 한다면 2050포인트대도 금방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언제 이게 돌파를 할지 한번 곰곰이 오늘 시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그 시장을 눌렀던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때 눌렀던 그런 모멘텀을 생각을 해보면 실적이었어요. 기업들의 실적, 삼성전자 실적이 4조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 그리고 현대차 한전부지 매입하고 실적도 약간 감소했다는 부분, 뭐 화학주들 실적 감소하면서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고 조선주들 급락하는 상황이 나왔어. 즉 이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지 올라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 4조 원대면은 그래도 4분기 때 뭐 그거보다 나쁘겠어요? 뭐 어느 정도는 좀 턴어링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현대차 최근에 뭐 올 한 해 생산량 800만 대 가까이 된다고 예상보다 뭐 10%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거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실적들 지난 3분기보다 더 나빠지느냐 안 나빠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 이번 4분기 때 이전 3분기만큼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즉 이번 4분기 실적은 3분기만큼 큰 충격보다는 어느 정도 지난 2분기도 안 좋았고 3분기도 안 좋았기 때문에 4분기 때는 한번 뭐 V자는 아니더라도 옆으로 가는 정도는 멈춘 이런 상황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엔화 강세. 즉 지금 엔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제 엔화 약세죠. 그죠? 엔화가 언제 이렇게 꺾일 것인가. 너무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르죠. 그죠? 근데 뭐 내년에 계속 그런 이제 실질적인 정책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더 약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 항상 시장의 수급은 많이 올라오게 되면 많이 밀리게 돼 있죠. 그죠? 약세를 보이게 돼 있으면 분명히 강세로 전환되게 돼 있습니다. 즉,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 국내 시장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 올라가는 거에 쫓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즉,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 엔화나 국내 원화나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그 시장에 반영이 되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오겠죠. 금리 인상 돼도 시장이 경기가 계속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견조하게 올라오면서 환율도 오히려 달러가 반대로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금리 인상 이미 한번 하게 되면, 그죠? 그 시점이 약간 멀긴 했지만 그래도 국내 시장에서는 엔화 강세가 시장 상승의 모멘텀이 된다는 점 한번 기억을 해보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 확산, 이전에도 제가 거의 한 달 전에 그 삼성전자 처음 나왔을 때 그때부터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현대차도 나오고 다른 기업들도 막 나왔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제대로 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분기에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그리고 성장성이 다시 생겨나느냐, 이거는 약간 좀 중기적인 관점인데요. 삼성전자가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내놓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기업들 모멘텀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국내 시장이 2000포인트를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상승세가 지속이 될 때 시장 전체적으로는 저는 국내 시장도 같이 한번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선물 추세가 시장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선물 차트를 한번 보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선물 120분 차트인데 역배열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나서 지금 정배열 초기 단계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라인대가 전고점이 돌파가 돼야지 이제 추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상승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글로벌 시장은 밀리더라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런 하락 추세에서는 글로벌 시장이 올라가도 밀려요. 왜?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막 급등했는데 우리 시장 마이너스로 끝나는 적이 있죠. 그죠? 그게 이 과정이었다면 반대로 여기서 정배열 추세 상승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글로벌 시장은 주춤하더라도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요번 주 선물 전고점 라인대 돌파 여부,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 라인대 돌파하는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트는 선물 120분 차트의 갭보정 차트입니다. 한번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수 안정 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개별 중소형주 중심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왜? 최근에 지수 관련주들 낙폭과대 종목들 막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죠? 근데 개별 종목들 잘 보시면 펀드멘탈 괜찮고도 그런데 바닥권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개별 중소형주도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대형주들은 박스권에서 한번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지난번에 방송했을 때 역회대응 숄더형 패턴, 이거 패턴 분석에 따른 최저점 매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역회대응 숄더형 패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점에서 여기가 이제 가장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 말씀을 드렸죠. 그죠? 현대차 16만 5천 원대 이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18만 원대 돌파해가지고 19만 원대 정도까지도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즉 우리가 이런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이런 자리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주식을 제일 싸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되겠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오늘 하나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쌍바닥 패턴, 누구나 다 아는 패턴이죠. 그죠? 누구나 다 아는 패턴인데 과연 나는 여기서 살 수 있느냐, 이런 자리에서 살 수 있느냐. 즉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런 자리에서 사서 올라오게 되면은 제대로 추세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쌍바닥 패턴의 종목 하나만 딱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롯데쇼핑 최근에 저점 라인대가 이전 저점보다는 깨지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최근 저점보다는 높은 상태에서 지금 돌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은 이제 손절 가격이 짧잖아요. 그죠? 저점 라인 때 27만 7,500원인데 27만 7,500원 깨지면은 그냥 뭐 한 3, 4% 정도 손절이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 돌아서 올라오게 되면은 크게 이제 두 번째 바닥, 좀 전에 보여드렸던 쌍바닥형의 오른쪽 위치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롯데쇼핑 요 라인대에서 한번 보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주봉 차트로도 크게 이제 쌍바닥 위치입니다. 보시면 주봉 차트에서 크게 바닥이 두 번째 나오는데 두 번째 바닥에 두 번째 바닥. 이때도 마찬가지로 쌍바닥 위치에서 여기서부터 34만 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죠. 지금 자리에서 올랐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빠르게 제가 진행을 해봤는데요. 잠시 후에 종목 개분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주도주 깨부시기 시간이죠. 참 최근에 주식시장이 우리가 상당히 변곡점이 좀 많다. 좀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주도주 깨부시기. 그러니까 과연 이제 우리가 시장에 지금 주도주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최근에 상당히 선도주나 주도주의 흐름들이 과거보다 많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공부하고 또 시장 상황을 파악해서 앞으로 선도주나 주도주가 될 종목들을 우리가 또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종목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환율이 상당히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 또다시 바로 엔화 부분이 상당히 약세를 좀 보여줌으로써 이제 또 환율 전쟁이 상당히 시작되구나. 그래서 이 환율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종목, 바로 향후 과연 주가의 어떤 상승률보다 높을 수 있는 종목, 유망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주도주 깨부시기 시간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최근에 엔화 환율 전쟁, 상당히 저도 이 부분을 보면은 특히 요새 일본이 괜히 싫어져요. 너무 우리나라를 갖다가 뒤흔드니까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요. 일본 히라카라나요? 가다가나가 하여튼 일본 글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일본의 엔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현재 변화를 주고 있다 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요. 바로 지난 금요일 날 상당히 미국이나 유럽이나 주가가 상당히 떴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도 이제 주가 반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됐구나 했는데 복병이 딱 나타난 거예요. 바로 이런 엔화 환율의 전쟁이 나타나면서 오늘 특히 시장에서 엔달러 부분에서 엔화가 엄청난 약세 국면으로 좀 가면서요. 이거 정말 130엔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 지금 현재 가장 시장에서 큰 이슈화 되는 환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요. 주가에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환율이라는 부분, 특히 환율이 원화가 약세가 되면 이제 달러 대비 우리가 1,000원이 된다. 1,100원이 된다. 1달러 대비요. 2달러 그리고 1달러 대비 900원이다. 우리가 1,000원대를 우리가 약세라 그러잖아요. 900원대보다. 그러면 수출하게 되면은 일부를 수출하면 1,000원을 받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원화 약세가 되면 수출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또 이 부분이 외국인들의 환차손이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주식을 빼간단 말이에요. 돈을요. 그러니까 양면의 칼날이 아마 제가 볼 때 환율이라고 봐요. 근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으니까 환율을 가지고 상당히 환율 조작국이 상당히 많은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베노믹스가 그런 환율 전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고요.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또 다시 오늘 이 순간 또 환율이 요동을 침으로써 이것이 시장에 상당히 우리나라 장세, 오늘 여러 가지 조건상 주가가 떠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목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율 전장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고 나서 주도주 깨보시기 과연 종목이 어떤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베노믹스의 환율 전쟁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요, 이 아베노믹스 이제 이 아베는 이제는 어떻게 칼을 뽑아가지고 무라도 베야 돼요, 지금요. 무라도. 돈을 풀어가지고, 현재 환율 전쟁을 하는데 생각보다 소비 심리가 그렇게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일본이 곤욕스러워요. 그렇다고 여기서 뒤로 물러날 수도 없어요. 그럼 뭐냐? 돈을 또 다시 환율로 전쟁을 해가지고, 엔화 약세를 해가지고 수출을 좀 해가지고 살아나려고 하는데 수출주 기업은 좀 살아나는데 내수가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또다시 돈을 갖다가 벌어들일 수 있는 건 수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엔화가 뭐 130엔까지 하여튼 아베노믹스 정책을 그렇게 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부담감을 주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달러하고 그 과거에는 엔화하고 문제였는데 이제는 우리냐면 원엔이라는 뜻이에요. 원과 엔화가 상당히 그 달러 대비 그 우리나라와 일본의 평가 조락 속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너무 빨리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화나 환율이 그 급락이 되면서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또다시 우리가 지난 10월 달에 일본의 엔저 때문에 발목이 잡혔는데 이것도 우려감이 증가가 되면서 오늘 이렇게 장을 이렇게 뒤흔든 것이 아니냐. 볼 때 저도 좀 그렇겠다고 봐요. 상당히 이 부분.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요번에 두 번째 또 최근에 들어오면서 환율이 우리나라 주가를 힘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단은 내년도에 최근에 볼 때 우리나라 그 환율을 금리 부분을 볼 때 우리나라가 금리가 좀 높은 편이에요. 낮다나 명목금리나 실은 제로금리 시대지만은요. 그래도 선진국에 비해서 좀 높다는 측면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쨌든 올해 그 두 번이나 금리 인하를 했는데 내년에 상반기 중에도 한 차례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수 있습니다. 미국의 그 금리 인상, 우리는 또 반대로 역행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 부분을 탈피를 하려고 그러면은 또 돈을 풀어야 되는 이런 논리가 된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환율에 대한 부담감을 일본 환율에 대한 부담감을 좀 현재 줄이고 있고요. 또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 원달러 환율하고 관련한 그 미세 조정. 지금 전국이 약간 우리가 경제 정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지금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일정 그 논란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이 마무리된다면 미세 조정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야 니들 일본에나 계속 약세돼가지고 니들 수출에 유리하게끔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죽자가 아니라 같이 살자는 거죠. 우리도 그럼 워낙 약세해서 니네들하고 따라가겠다. 그래서 이 미세 조정 정책이 이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외환 보유고가 높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동안에 아베노믹스는 벌써 실시했지만 초이노믹스 부분에 있어가지고 재정에 대한 어떤 룸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우리가 환율에 대한 맞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상당히 오늘 제가 이게 주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진짜 샌드위치 아니냐 상당히 일본, 중국, 미국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샌드위치라고 나오지만은 우리도 이제 처음에는 좀 우왕좌왕했으더라도 환율 정책에 대한 어떤 수출이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세 조정 정책을 할 수 있다는 측면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원 엔화의 어떤 계리드 속도가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런 그 현재 정책적인 방향성, 금리 인하기라든가 또 정부의 역할, 바로 미세 조정 이런 측면들이 나타나면서요. 조금씩은 과거보다는 좀 현재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상당히 오늘 시장에서 환율 전쟁이 또다시 이루어진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 특히 우리가 이제 바로 옛날 같으면 미국과 주가가 항상 동행을 했어요. 커플링이 됐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엔화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이 디커플링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씩 지나면은 결국 그 커플링화 될 가능성이 있고요. 전통적으로 연말에 가면은요, 우리가 이제 그 연말에 이제 배당 정책이든 또는 쇼커버링 매수든 뭐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때 미국과 연말에는 거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이 최근에 흔들리고 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 전체적인 장을 볼 때 저는 일단 그래도 저점은 높아진다. 그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도 앞으로 간다. 크게 가지는 않지만 과거 같이 준비하면서 간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지금은요. 그 초창기의 엔저 현상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었던 부분이지만은 이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겨낼 수 있고 여기서 옥석이 갈아지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과연 큰 틀,
거시적인 그 아베노믹스라는 환율 부분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미치냐 볼 때 갈수록 반영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춘다면 그 다음에 업종과 어떤 시장과 업종과 종목을 우리가 찾아가는 이러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시장이 예상보다 못했던 부분에 실망감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이런 그 엔저 현상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갈수록 그런 그 축소 반영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보고 또 시장은 아직은 제가 볼 때 연말의 이벤트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중국도 바로 요번에 그 경기 부양 미세 조정의 어떤 그 경기 부양 가능성이 있고요. ECB 쪽에도 이제 조만간에 바로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치가 높겠고요. 또 미국도 고용 지표가 상당히 호전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적인 글로벌 그 시장의 이슈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우리가 경쟁국인 일본의 문제가 있는 부분 중에 하지만 갈수록 현재 반영도는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추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그 주도주 깨부시기 시간이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주도주가 현재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다.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다 봐야죠. 스탠바이 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만 그동안에 선순환이 나타나는데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과연 주도주가 나타나기 전에 이제 선도주가 나타나야 되고요. 이 선도주에서 주도주로 전환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물론 제가 오늘 종목을 소개시키는 부분 이 부분이 무조건 주도주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그렇지만은 이제 유망주로서 향후에 자격을 가진 종목군들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SK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지주회사, 홀딩 컴퍼니. 그럼 아래 자회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뭐냐면, 이런 지주회사들이 만일 뜨는 과정이 나타난다면은 상당히 자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던데 왜 SK 지주회사를 얘기하느냐. 그럴 가능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개 주가는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고 봐요. 뭐 상황에 따라서 한 3개월 정도 될 수도 있겠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지주회사가 좋아지면 상당히 장은 좋다고 보고요. 증권주가 좋아지면은 향후 장세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볼 때 그 시장의 어떤 그 파워풀한 거 이것은 증권주가 많이 좋아요. 왜냐하면 거래가 많아지면 거기에 따른 그 수익성 부분이 높아지는 게 증권 업종이고요. 또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이 뭐 비상장도 있고 상장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자회사를 지분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배당을 받던 거기서 어떤 그 금액을 받는데 환입을 받는데 그 어떤 사용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회사가 좋아질 때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배당 정책도. 그래서 저는 제발 지주회사 좀 떠라. 증권주 좀 떠라. 그러면 뭐 제발이라 그러지만 이런 것이 뜰 때 시장은 뭐 저점을 찍고 대세로 가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그 하나하나 요소들이지만 근데 오늘 제가 그나마 또 지주회사를 한번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뭐 장을 좋게 본다는 것보다도 저점을 이제 찍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제가 증권주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도 전 증권주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모진 풍파가 오고 있습니다. 시련은 있으되 절망은 없다는 거죠.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뭐 좀 뜰라 그러면 그냥 일본 애들이 탁탁 치고 발목 잡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그 지주회사가 반등이 된다면은 과연 우리나라 주가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SK 왜 들고 나오냐? 볼 때 지금 제가 아까 그 자회사 부분에 대한 기대치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SK 그동안의 시장에서 완전히 잊혀진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회사가 좋아야지 SK도 그 자회사 덕에 상당히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위상이 정립이 될 텐데 자회사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SK텔레콤 하면 내수 관련주, 초이노믹스에서 KT,
또는 LGU 플러스 부분과 물론 단통법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은 SK텔레콤 차트가 과거에는 계속 하락했죠. 그죠? 근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SK텔레콤이 서서히 또다시 어떤 그 IT와 융화 정책을 하면서요. 거기서 먹거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측면들이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배당 관련주로도 부각되고 있지만 이런 측면이 나타나면서 특히 정보통신의 인프라에 어떤 그 근간을 두면서요. 새로운 그 성장 모델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KT, SK텔레콤 모바일 쪽이 상당히 뜨고 있다는 거예요. 모바일이요. 그러면 이제 이 모바일의 그 근간을 할 수 있는 것이 통신 업종이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이제 모바일 요새 그 모바일 게임 관련주로 엄청 뜨잖아요. 모바일 되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모바일을 갖고 그 이런 핸드폰을 휴대폰을 갖고 있면서 이것이 모바일화 되면서 이것의 기초적인 산업 근간을 가진 게 어디냐면 통신 관련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바일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확보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옛날은 SK 그 텔레콤 하면 통화나 뭐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을 근간으로 한 모바일 쪽에 상당한 수익 모델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이 SK텔레콤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진다. 물론 내수 관련주지만은 최근에 뭐 사물인터넷이든 이러한 그 여러 부분의 연관된 부분에서 SK텔레콤의 어떤 수익성 부분이 확보가 된다면 그것은 모회사 SK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최근에 SK이노베이션이 안 좋았습니다. 상당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당히 경기 회복, 경기의 어떤 부담 이런 측면들이 크게 좀 부각됐던 부분이 아닌가 보는데 최근에 재고 평가 손실을 그 상당히 그 반영이 돼가지고 전년 대비 급감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뭐 악재만 많았죠. 악재만. SK건설 요새 그 유가 상당히 하락하잖아요. 뭐 그래서 그 SK건설의 해외 관련 손실이 많이 선반영이 됐다는 부분이 나오고요. 제가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3분기에 이제 흑자 기조에 대한 어떤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SK B&T 상당한 구조 조정을 했죠. 그래서 유동성 확보하고 재무 구조 개선이 됐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그 셰일가스 잘 아시죠? 물론 유가가 하락하면서 이것 때문에 부담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의 개발 또 LNG 터미널 건설 뭐 이런 부분이고요. 특히 최근에 볼 때 그 차이나홀딩스 부분의 어떤 기대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중국 도시 가스 시장의 성장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상당히 이 부분을 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SK건설을 말씀을 드렸고요.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그다음 현재 뭐 이런 SKC나 SK 바이오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회사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긍정적 시각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SK일봉 차트입니다. 그동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전을 했던 부분이죠. 고점을 돌파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을 주는데 제가 볼 때 수렴이 돼가고 있습니다. 수렴이 서서히 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수렴이 되는데 이게 어쩌면 저점에서 그 수렴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위치가. 그래서 일봉의 그 흐름을 볼 때 이제 상당한 수렴화 부분은 여기서 어떤 반전에 대한 기대가 있다. 물론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만일 이 세기형에서 반전이 될 때 상방향으로 될 때는 상당히 주가의 또 어떤 긍정적 흐름이다. 그래서 SK 자회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종목도 오늘 이상하게 SK그룹을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죠.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최근 상당히 그 흔들렸어요. 왜 흔들렸냐면 연말에 디램 가격 빠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시장 불안감이 좀 부각이 됐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낸드의 그 MLC 제품군이 뭐 3%대 하락했다. 또 그 디램 부분에 DDR3 부분 이 부분도 3.1% 좀 하락했던 부분에서 상당히 시장에 부담감을 주었던 부분인데 자, SK하이닉스 아마 상당히 여러분들 SK하이닉스 하면 눈에 익을 거예요. 근데 최근 저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이제 그 SK그룹에 되면서요. 그 공정의 수율이 상당히 80%까지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수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 수율이 좋아지면 상대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옛날에 SK하이닉스가 한 5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완성도를 하면 고장 나는 거나 이런 부분이요. 근데 그 수율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안정적인 양산 단계가 되면서 상당히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디램 가격 하락하지만 그것을 커버할 수 있다. 커버.
그래서 최근 이익 훼손에 대한 어떤 영향을 디램 가격 하락이 주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SK하이닉스는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치킨 게임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수율까지 좋아짐으로써 시장에서 긍정적 흐름이고요. 마지막으로 SSD 시장의 개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상당히 큰 그 변화를 줬던 것이 대중화가 됐을 때, 대중화했을 때 떼돈을 벌어요. 돈을 많이 벌어요. 핸드폰도 그랬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봤을 때 이 SSD 시장들이 HDD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뭐냐면 가격이 대중화가 돼야 돼요. 근데 현재 $100 미만이 되면은 상당히 전환점이 된다. 막 싸니까 수요가 낸드 프레시로 팍 는다는 거예요. SSD 쪽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조만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SK하이닉스도 상당한 이 부분에 또다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낸드 가격 추이 및 이런 스팟 프리미엄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계약 관계입니다. 이 컨트랙트.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현물 가격은 틀려요. 근데 계약 관계가 12월 달에 상당히 안 좋았던 부분입니다. 32기가 이런 부분이.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율로서 커버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 SK하이닉스 제가 좀 길게 좀 해놨습니다. 짧게 하면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자, 그동안에 SK하이닉스 고점 52,400원대 구간에서 큰 조정을 줬는데요. 여기서 저점을 찍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 저항선을 돌파를 했다는 겁니다. 저항선 돌파 수급조로 여기서 이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때 상당히 장대 음봉을 줬어요. 그러면 이때 추세가 무너졌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들고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단기 입형에 정배하는 거. 다시 재정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외국인들도 많이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정배열이 되고 지금 우리가 SK하이닉스의 4, 4분기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감이 그래도 줄어들고 있고 수율로 맞설 수 있고 낸드 프레시 특히 현재 흐름을 볼 때 시장의 변화, HDD에서 변화가 나타나면서 상당한 하이닉스의 실적 흐름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죠. 자, 그럼 오늘 바로 주도주 깨부시기를 정리를 한다면요. 환율 부분의 부담감은 상당히 높다 하더라도요. 과거보다는 우리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부 정책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겠고요. 또 최근 낙폭 가대주 중에 이제 지주회사의 자회사 부분들이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는 게 SK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현재 SK하이닉스도 최근에 들어오면서 디램 반도체 부담감이 서서히 줄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체크해 보시고요. 특히 현재 양봉이라든가 타이밍을 잘 보시면서 이러한 종목을 한번 깨보신다면 또 여기서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최근에 날씨 춥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많은 수익률 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